오늘 오전 수원 컨벤션센터 주총장 문이 열리기 30분 전부터 소액주주들 줄이 복도 끝까지 늘어섰습니다. 예년이랑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불과 1년 전 이 자리가 어땠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주주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경영진 책임져라. 반도체 사업 부진에 주가는 5만 원 아래를 맴돌았고 5만 전자라는 말이 뉴스에 단골로 나오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은 달랐습니다. 현장에 나온 한 60대 주주가 기자한테 한마디 했는데 이 한 문장이 오늘 분위기를 딱 대변해요. 아주 당연한 결과고 덕분에 기분이 아주 좋다. 뭐가 그렇게 달라진 걸까요?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초 공식 공시한 2025년 연간 매출은 333조 6천억 원, 사상 최대입니다. 이전 기록이 2022년 302조 원이었으니까 30조 원 이상을 넘어선 거예요. 영업이익도 43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총에서 가장 먼저 나온 숫자가 따로 있어요. 4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만 16조 4천억 원. 전사 영업이익 20조 원 중 16조 원이 반도체에서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 이익의 80%가 반도체 한 사업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힘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올해 2월 4일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 기업 역사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날 코스피 전체 시총도 처음으로 5000조 원을 넘겼는데 그 5000조에서 삼성전자 혼자 22.5%를 차지했어요. 5주 중 한 주가 삼성전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만 이런 분위기인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 증시 전체가 주총 슈퍼위크입니다. 이번 주 하나에만 211개 상장사가 동시에 주총을 열어요. 현대차도 이번 시즌 주총을 앞두고 있고 하나금융지주를 포함한 금융주들도 배당 정책을 이 시즌 안에 확정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총 시즌에서 따로 봐야 할 큰 흐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자사주 소각입니다. 지난 3월 6일 상법이 개정됐습니다. 핵심은 기업이 자사주를 사실상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한다는 것.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카드로 금고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게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이 흐름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게 SK와 삼성전자예요. SK가 5조 1,100억 원 규모 소각을 결정했고 삼성전자는 오늘 주총에서 16조 원 규모 소각을 의결했습니다. 두산을 포함한 다른 기업들도 잇따라 소각 대열에 합류하는 분위기고요. 이 두 기업 소각 물량만 합쳐도 21조 원입니다. 자사주 소각이 왜 주주한테 중요하냐고요? 시장에 떠도는 주식수가 줄어들면 내가 들고 있는 주식 한 주의 가치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배당이랑 다른 방식의 환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총의 무게감이 다릅니다. 배당, 자사주 소각, AI 반도체 전략이 한자리에서 모두 확정된 날이거든요.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총에서 확정된 핵심, 배당 이야기를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이 직접 말한 숫자입니다. 2025년 연간 정규 배당 부조 8천억 원 더하기 추가 배당 1조 3천억 원, 합치면 총 11조 1천억 원. 이게 이번에 확정된 배당 총 규모입니다. 주당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고요? 보통주 기준 연간 1,668원, 작년이 1,446원이었으니까 222원이 늘었습니다. 퍼센트로 보면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해요. 그런데 이게 체감이 잘 안 되죠? 숫자 하나씩 직접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보통주 100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세전으로 16만 6,800원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배당소득세 15.4%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약 14만 1,000원, 1000주 보유라면 세후 약 141만 원, 만주를 갖고 계신 분은 세후 약 1,411만 원이 통장에 찍힙니다. 이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4월 1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주총 연장에서 나온 발언 기준입니다. 다만 정확한 날짜는 공시로 최종 확정되니 삼성전자 배당조회 웹서비스에서 꼭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잠깐 여기서 구조를 좀 더 보겠습니다. 이번 4분기 주당 배당금이 566원인데 이게 어떻게 구성된 건지 아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정규 분기 배당이 약 360원대, 거기에 특별 배당 약 200원 상당이 추가된 겁니다. 작년 같은 분기에는 363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566원이 얼마나 예외적인 숫자인지 감이 오시죠? 특별 배당,
마지막으로 나온 게 언제냐면 2020년 4분기입니다. 딱 5년 만에 부활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총에서 배당보다 덜 주목받은 숫자가 사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바로 16조 원 자사주 소각입니다. 소각이 배당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비유를 들면 이래요. 피자 6조각짜리를 8명이 나눠 먹으면 1명당 몫이 작잖아요. 그런데 2명이 빠지면 6명이 먹게 되니까 1명 몫이 커지죠. 자사주 소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면 내가 들고 있는 한 주의 가치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예요. 현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주당 이익이 분산되는 걸 막아주는 형태의 환원입니다. 이번에 소각되는 물량이 8,700만 주, 삼성전자가 보유한 자사주의 82%를 상반기 중에 태워 없애는 겁니다. 금액으로 약 16조 원, 여기에 배당 11조 원까지 더하면 올해 상반기에만 27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이 이뤄지는 셈이에요. SK도 같은 흐름입니다. 이번 주총 시즌에 5조 1,100억 원 규모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고 현대차도 배당 확대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를 포함한 금융주들도 이번 주총 시즌 배당 정책을 속속 확정하는 중이고요. 두산도 같은 소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상법 개정 이후 한국 대기업들이 일제히 금고를 열기 시작한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배당, 앞으로도 이 수준이 유지될까요? 올해는 삼성전자의 2024에서 2026년 3개년 주주 환원 정책의 마지막 해입니다. 이 정책 구조 자체는 이번 주총에서도 재확인됐어요. 정규 배당 구조 8천억 원은 고정, 거기에 잉여 현금 흐름의 50%가 추가 환원 재원입니다. 과거 전례가 있습니다. 이전 3개년 정책이던 2018에서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당시 3개년 FCF에서 정규 배당을 차감하고 남은 물량을 특별 배당으로 전액 지급했습니다. 그 규모가 10조 7천억 원이었어요. 이번 3개년이 마무리되는 올해 연말 어떤 숫자가 나올지는 올 한 해 실적을 더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작년 4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만 16조 4천억 원이었고 증권가는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역대 최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이 기조를 유지한다면 연말 배당 재원이 이전보다 더 두터워질 가능성도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어요. 한편 전영현 부회장은 오늘 주총에서 2027년 초까지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배당 이야기를 충분히 했으니 이제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판을 짜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3일 전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한테는 일주일 중 아마 가장 짜릿했던 3일이었을 거예요. 지난 3월 16일 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세너제이 SAP 센터 엔비디아의 연례 기술 컨퍼런스 GTC 2026 행사장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기조연설 중에 갑자기 삼성전자를 직접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취재진들 표정이 달라졌다고 해요. 젠슨 황의 한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를 위해 그록3 LPU 칩을 제조하고 있다. 삼성은 지금 가능한 한 최대한 빠르게 생산을 늘리고 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어서 현재 이미 생산 단계에 들어갔으며 올해 하반기 대략 3분기쯤에는 출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록 LPU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챗GPT나 클로드 같은 AI한테 질문을 던지면 AI가 대답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추론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추론을 엔비디아 GPU가 다 처리해왔는데 여기서 병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AI 모델이 워낙 커지다 보니 GPU 한 개로는 버거운 거죠. 그록은 이 추론 작업만을 위해 특화해서 설계한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기존 GPU와 역할을 나눠서 AI 추론 속도를 훨씬 빠르게 만드는 구조예요. 그게 LPU, 언어 처리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그록을 엔비디아가 작년 말 약 29조 원을 들여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록 칩을 삼성전자 파운드리 4나노 공정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 젠슨 황이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 무대에서 직접 발표한 겁니다. 엔비디아 CEO가 공개 행사 기조연설에서 삼성 파운드리를 직접 언급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동안 파운드리 업계 1위는 사실상 배만 TSMC의 동무대였거든요.
삼성 파운드리가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세계 시장에 공식 선언한 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장 한진만 사장이 현장에서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엔비디아가 그록을 인수하기 전인 2023년부터 우리와 그록은 서로 연계돼 있었다. 삼성전자 엔지니어들이 직접 설계도 지원했다. 우연한 계약이 아니라 몇 년간 함께 쌓아온 결과물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장에서 나온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젠슨슨 황이 기조연설 직후 삼성전자 부스를 직접 방문했어요. 전시된 그록 LPU 포나노 웨이퍼를 보더니 거기에 친필 서명을 남겼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장 한진만 사장, 메모리 개발 담당 황상준 부사장이 양쪽에 서서 찍은 사진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HBM사 이야기를 빼면 안 됩니다. 지난 2월 12일 삼성전자가 6세대 고대역 폭메모리 HBM사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했습니다. 엔비디아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루빈에 들어갈 핵심 메모리예요. 숫자로 보면 HBM사의 동작 속도는 초당 11.7 Gbps, 대역폭은 초당 3TB/s입니다. 이걸 더 쉽게 표현하면 초당 3TB/s는 4K 영화 약 750편에 1초 만에 전송하는 속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GTC에서는 그 다음 세대인 HBM사의 실물 칩도 세계 최초로 공개했어요. 속도 16 Gbps, 대역폭 4.0TB/s. HBM사보다 대역폭이 33% 더 올라가는 제품입니다. 이게 2027년 나올 베라루빈 울트라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도 이 HBM 경쟁에서 만만치 않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전체 HBM사 시장의 약 50%를 공급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합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 양산이라는 타이틀은 가져갔지만 물량 기준으로는 아직 20에서 30% 수준으로 격차가 있습니다. 기술에서 앞서 나가되 수율과 물량 확대가 올해 삼성전자 앞에 놓인 실질적인 과제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오늘 AMD 리사 수 CEO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리사 수가 CEO로 취임한 게 2014년입니다. 그 이후 12년 동안 한 번도 한국에 오지 않았어요. 그 첫 번째 방한이 바로 오늘 3월 18일입니다. 오늘 오전 판교 네이버 본사에서 최수연 대표를 먼저 만나고 이어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해 전영현 부회장, 한진만 파운드리 사업부장과 회동했습니다. 공장을 직접 둘러보고 AI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AMD는 현재 AI 가속기 시장에서 엔비디아에 이어 점유율 2위 기업입니다. 이미 삼성전자에서 HBM3E를 공급받고 있고요. 이번 회동에서는 차세대 HBM사 공급 협력과 파운드리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는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리사 수 CEO는 오늘 아침 취재진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삼성전자와의 추가 협력에 대해 깜짝 발표가 있겠느냐는 질문에 짧게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예전이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GPU에 끼워주는 메모리를 만드는 공급사였다면 지금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을 직접 생산하는 파운드리이면서 그 칩에 들어가는 HBM 메모리도 공급하고 서버에 들어가는 SSD 스토리지까지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전영현 부회장이 오늘 주총 연설에서 직접 강조했듯이 로직부터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원스톱 솔루션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반도체 회사라는 게 지금 삼성전자가 자기 정체성으로 내세우는 포지션입니다. AI가 학습 단계를 넘어 실제 서비스에서 쓰는 추론 단계로 폭발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지금, 이 추론 시대의 핵심 부품들을 한 회사에서 다 만들 수 있다는 게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무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주총이 끝나고 3시간도 채 안 됐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이 다시는 작년과 같은 반성과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마친 그 시간, 노조 쪽에서 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쟁의 찬반 투표, 찬성률 93.1%, 압도적 가결입니다. 투표 수치를 보면 규모가 실감됩니다. 재적조합원 89,874명 중 66,019명이 참여했고 이 중 61,456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투표율 73.5%, 찬성률 93.1%. 사실상 투표한 사람 거의 전부가 파업에 찬성한 겁니다. 이제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4월 23일 전 조합원 집회, 그 다음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 왜 이런 상황이 됐냐? 핵심 쟁점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직원들에게는 OPI라는 성과급 제도가 있습니다. 초과 이익성 과급이라고 해서 회사 실적이 목표를 초과할 경우 초과 이익의 20% 범위 안에서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하는 구조예요. 연봉 1억 원인 직원이라면 최대 5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노조는 이 최대 50%라는 상한선을 없애달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경쟁사를 보면 됩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올해 초 성과급 상한을 아예 폐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 결과 SK하이닉스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률이 2,964%로 책정됐어요. 연봉 1억인 직원이 성과급으로만 약 1억 4,800만 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삼성전자 DS 부문, 그러니까 반도체 쪽 직원들은 작년에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4분기에만 부문 영업이익 16조 4천억 원을 만들어냈는데 상한 때문에 성과급이 제한되는 구조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누적된 박탈감으로 터진 겁니다. 사측은 형평성 문제를 들고 있어요. DS 부문 직원들한테만 성과급이 쏠리면 다른 사업부 직원들과의 불균형이 심해진다는 논리입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3개월간의 협상은 결국 결렬됐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조정 중지를 내렸습니다. 그럼 파업이 현실화되면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번 파업과 2년 전 첫 파업은 규모가 다릅니다. 2024년 7월 창사 첫 번째 파업 때 전삼노 조합원이 3만 2천여 명이었고 실제 파업 참여 인원은 1,000명 미만에 그쳤어요. 그래서 생산 차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번 공동투쟁본부에 묶인 조합원만 약 8만 9천 명입니다. 특히 그중 가장 큰 초기업 노조 6만 6천 명의 절반 이상인 약 5만 명이 반도체 DS 부문 소속이에요.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직원 수가 14,000명인데 조합원만 11,000명이 넘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공장 가동이 완전히 멈추진 않겠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설비 에러나 유지보수 관리가 어려워 설비가 하나씩 멈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조가 직접 추산한 파업 시 예상 손실은 10조 원입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좋지 않습니다. 3월부터 5월 사이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 시즌 중 하나입니다. 엔비디아 베라 루빈이 올해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인데 탑재될 HBM4를 이 기간에 물량을 맞춰야 하거든요. 그록3 LPU도 오늘 주총 자리에서 전영현 부회장이 단연 계약으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직접 언급한 물량입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공급망에서 차질이 생기면 당장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바로 그 대안으로 거론되는 곳이 SK하이닉스 TSMC입니다. 이미 HBM 물량 기준으로 SK하이닉스가 시장의 50%, 삼성전자가 20에서 30%인 구조에서 파업으로 인한 공급 차질은 단순한 생산 중단을 넘어 고객사 신뢰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파업 이슈는 사실 삼성전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해는 상법 개정 이후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서 주주 환원을 강화하는 기업들이 늘었습니다. SK는 5조 1,100억 원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고 두산을 포함한 다른 대기업들도 잇따라 소각 대열에 합류했어요. 현대차도 이번 주총 시즌 배당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하나금융지주 등 금융주들도 배당 확대 기조입니다. 기업들이 주주한테 더 많이 돌려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적이 좋아질수록 성과급을 더 달라는 내부 요구도 강해집니다. 삼성전자 DS 부문 직원들이 SK하이닉스 성과급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박탈감, 이걸 무시하기도 어려운 구조예요. 주주와 직원 두 곳 모두로부터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파업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협상으로 타결될 수도 있고 실제 파업으로 갈 수도 있어요. 다만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첫째,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 둘째, 그 과실을 놓고
주주와 직원 사이의 긴장이 본격화됐다는 것. 오늘 주총은 그 긴장의 두 장면이 같은 날 펼쳐진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삼성전자를 둘러싸고 동시에 돌아간 장면들이 좀 많았습니다. 오전엔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주총이 열렸고 전영현 부회장이 주주들 앞에서 사상 최대 매출 333조 6천억 원, 시총 1000조 원, 11조 1000억 원 배당을 차례로 보고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AMD CEO 리사수가 평택 캠퍼스에서 경영진과 마주 앉았고 노조는 93.1% 찬성으로 파업권을 확보해 5월 파업을 공식 예고했습니다. 주총이 끝나고 3시간도 안 됐을 때의 일입니다. 한 회사 안에 이렇게 다른 속도의 뉴스들이 하루에 다 들어있는 날이었어요. 그럼 앞으로 이 판이 어떻게 커질 수 있을까요? 지금 증권가에서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을 얼마로 보느냐? 증권사마다 차이가 큽니다. 보수적인 곳은 100조 원대 초반, 공격적인 곳은 200조 원을 넘게 보는 곳도 있어요. 작년 영업이익이 43조 6천억 원이었으니까 어느 쪽 시나리오를 잡더라도 2배에서 4배 이상 늘어나는 그림입니다. 배경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HBM사 공급 확대, 둘째는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 셋째는 이번에 GTC에서 젠슨황이 직접 공식화한 파운드리 수주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HBM 매출이 작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실제로 HBM사 양산은 2월에 시작됐고 베라루빈이 하반기에 출시되면서 수요가 본격화됩니다. 그록 LPU 물량, AMD와의 협력 확대 가능성까지 더하면 올해 반도체 부문 숫자는 작년과 다른 국면으로 갈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지고 있어요. 물론 변수도 있습니다. 파업 리스크, 중동 지정학 이슈로 인한 유가, 환율 변동, 경쟁사 추격. 이 3가지는 올해 내내 시장이 주시할 요소들입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총 1000조 원 시대를 연 뒤 처음 맞은 주주총회에서 11조 1000억 원 배당과 16조 원 자사주 소각을 확정했고 엔비디아 AMD와의 AI 반도체 협력을 공식화했으며 동시에 5월 파업이라는 변수를 맞이한 날. 주주한테는 가장 많은 돈을 돌려준 날이면서 앞으로 어떤 파고를 넘어야 하는지를 동시에 보여준 날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나요? 시총 1000조, 배당 11조, 엔비디아 파운드리 협력. 이 숫자들이 지금 시점에서 어떤 의미로 읽히는지, 그리고 파업 변수가 올해 실적에 실제로 영향을 줄 것 같은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꼭 읽겠습니다. 이런 주총 현장 팩트들, 시장에 나오는 숫자들, 4050 세대 투자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야기들을 계속 챙겨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이 채널이 더 오래, 더 깊이 달릴 수 있는 연료가 됩니다. 관심 가져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올게요.